남편은 비서와 바람이 났고 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하셨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평범해야 했습니다. 거실 등은 어두웠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오랫동안 때를 기다려온 기운처럼 얇고 차가운 무언가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아 김이 더 이상 나지 않는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지훈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담을 공간이 없는 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그는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잠자코 삼켜왔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부터 목덜미까지 불확실함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년 동안 침묵은 버티기 위한 가장 정중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지연, 시간이 멈췄습니다. 차갑던 분위기는 숨막히는 공허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을 살짝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지연이 누군지 알지? 사무실 비서, 오랫동안 만났고 지금 내 아이를 임신했어. 그는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쥔 손가락이 굳어갔지만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이의 정적이 그의 말보다 더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그는 마치 월간 예산 계획을 발표하듯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두 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재산의 절반을 받을 거야. 그게 가장 공평해. 싫다면 여기서 나가. 이 집은 내 거야. 우리 재산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낮고 떨림 없이 나왔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가 이겼다고 느낄 때만 보던 미소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둘로 나누는 거야. 어차피 당신은 집만 지켰잖아.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다 계획해놨으니까.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패배감 때문이 아니라 몸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뜨거움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자각이 마침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 저 차, 그가 자랑하던 거액의 예금, 심지어 그의 직위까지 모든 것이 그가 그 실체조차 모르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는 무언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치 자신의 말이 내 심장에 완벽하게 박히기를 바라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요점은 당신이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야. 지연이는 내 아이를 위해 편안한 곳이 필요해. 난 그녀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도 갈라진 목소리도 분노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지훈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알겠어요, 지훈 씨. 제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떠날게요. 지훈은 잠시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확신에 찬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믿는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좋게 끝내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가 늘 쓰던 사무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의 옷깃에 늘 배어있던 같은 향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 향기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궁금해했지만 억지로 논리적인 이유를 대며 스스로를 납득시켰던 그 무언가였습니다. 제가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지훈이 불렀습니다. 유진 씨, 복잡하게 만들지 마. 지연이 지금 예민하니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아이가 불쌍하잖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 침묵 속에서 시계 소리가 마치 작은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을 나와 어두운 복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도착하기 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지연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배를 감싸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운 척하는 순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곧장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오빠, 유진 언니가 화낼까봐 무서워요.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치고는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등불에 대고 서 있어 그들의 그림자가 제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채 제가 질질 끌고 다녔던 그림자였습니다. 지우는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안으로 데려와 마치 정식 아내인 양머리를 기대게 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내일부터는 여기도 내 집이야.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제게 옅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작은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도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갑자기 형태를 잃게 만드는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 안에 무언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깨웠다는 것을 막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의 조용한 숨소리와 멀어져가는 발소리 사이에서 제 안의 문 하나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고통으로 향하는 문도 절망으로 향하는 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언가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저는 가슴 속 모든 상처를 깔끔하고 조용하게 가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이 결심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만 나타나는 옅은 미소였습니다. 내일 나는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것이다. 지훈이 지연의 배를 감싸 안고 현관문을 닫았을 때 그들은 그림자 뒤에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쫓겨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삶의 조용한 주인으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불이 꺼지자 제 미소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오간 다음 날 아침, 집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했지만 평온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터지기를 기다리며 숨을 참고 있는 집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기 전에 일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은 우리 방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제가 잠시 머무는 방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천장, 커다란 나무 옷장, 제가 직접 다림질한 침대 시트,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처음으로 저는 이곳에 있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손대지 않고 보관해온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냈던 공과금 고지서, 은행에서 독촉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직접 처리한 집 계약서, 매달 말 시부모님께 보낸 송금 증명서, 그리고 시동생의 대학 시절 학비를 지원해준 작은 기록들. 이 종이들은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제 손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준 증거였습니다. 그 서류들을 넘기고 있을 때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단호한, 가슴을 펴고 걷는데 익숙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서 멈췄지만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나 먼저 출근할게. 옷장 비우는 거 잊지 마. 오늘 지연이가 집 구경하러 올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가 기다리게 할 만큼 몇 초간의 틈을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지훈 씨. 단 두 마디였지만 제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그가 감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고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다시 서류 더미를 보았을 때 한 가지 회상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좁고 더운 시댁 거실에서 지우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뽐냈습니다. 이 집 나중에 제 월급으로 갚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때 씁쓸함을 참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개인 계좌에서 그 집 계약금을 막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 친척에게서 받은 작은 유산 정도로만 알고 있는 제 소유의 지주회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영웅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영웅이 우리 어깨 위에 서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훈이 다니던 회사가 운영 자금이 거의 바닥났을 때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침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번 달 월급을 못 줄지도 몰라. 너무 골치 아파, 유진아. 저는 즉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내 돈을 써요.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우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안정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송금 기록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제 시야를 가렸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한유진 대표님,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자산 보호 조항이 이틀 내로 개정 기간에 들어갑니다. 완전 조항을 활성화하시려면 기한 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이라기보다는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문을 마침내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강 회장님, 제 외삼촌의 번호였습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만으로도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남편이 지키지도 않는 가정을 위해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축소시켜 왔는지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제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늘 말하던 차였습니다. 사실 그는 제가 첫 탈부금을 얼마 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침 공기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건넸지만 제 표정은 너무 무뚝뚝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상의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선바이저의 작은 거울을 잠시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밤새 뱉어내지 못한 말들을 참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었던 결단력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족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구석구석마다 우리 가족을 여러 사업 위기에서 이끌어준 법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낡은 종이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유진 대표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는 별말 없이 앉았고 그는 즉시 두꺼운 갈색 서류철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의 자산은 아직 안전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결혼 상태에서는 완전 보호 조항을 활성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모든 유동자산이 대표님의 신탁계좌로 자동 이전됩니다. 집은 지주회사 소유의 부동산으로 기록되며 신의를 저버린 배우자는 어떠한 재산에 대한 청구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남편분께서는 공동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제 입이 아닌 그의 입에서 작은 공간을 더욱 차갑게 만드는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시면
대표님, 남편분께서는 그동안 자랑해왔던 재산에서 단 1원도 만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춘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보호조항을 활성화해주세요. 김 변호사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건물 밖에서 한낮의 바람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를 잠시 멈추게 한 것은 그 바람이 아니라 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저는 단지 내일 떠날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빌려주었던 삶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 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지훈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 짐 정리하는 거 잊지 마. 지연이가 나중에 우리 방 보고 싶어 해. 저는 그 화면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옅은 미소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를 위한 미소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흘러가는 매 순간이 사실은 그를 자신이 판 구덩이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만에 두 번째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공기는 마치 제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부담을 함께 흡수하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본 건물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전략으로 변하기 시작한 제 가슴속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감정도 맹목적인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료함과 마침내 형태를 찾은 상처 사이의 차가운 조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작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예전부터 우리 가족의 가장 충실한 방패막이 되어준 갈색 서류철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서류철들이었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집이 편안하고 고급 차가 있고 계좌에 돈이 흐르는 한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대표님 소유의 지주회사 구조입니다. 아르칸 프라임 증권. 그 이름은 항상 제 가슴을 부드럽게 찔렀습니다. 그 일부는 아버지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표님의 주요 자산 몇 가지에 대한 소유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자동차,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남편분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과반수 주식입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바라봐서 제 손가락이 제 서명을 만질 때 살짝 떨렸습니다. 5년 전 결혼에는 사랑과 신뢰만 필요하고 법적 보호는 필요 없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썼던 서명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증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주 명확한 한 가지를 명시하셨습니다. 유진이가 신뢰를 해치는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 모든 가족 자산은 자동으로 보호된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셨죠. 자, 김 변호사님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분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온 자산 목록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지훈 명의의 개인 계좌, 총 잔액 800만 원. 그 숫자는 작았습니다. 그가 매일 자랑하던 것에 비하면 아주 작았습니다. 그가 타는 차는 대표님의 지주회사 명의입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가 가장 큰 성취라고 주장하는 집, 대금은 대표님의 회사 계좌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마지막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월급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만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모든 추가적인 혜택은 그의 저축이 아닌 회사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증거를 모으자 어젯밤 지훈의 한마디가 다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차갑고 오만하고 분수를 모르는 그 아이는
우리 유산의 절반을 받을 거야. 우리 유산. 그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 우리. 사실 그가 과시하던 모든 삶은 제 소유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허술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부드러운 소리로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잘못된 손에 넘어가기 전에 모든 자산을 동결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시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적고 타이핑하고 몇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유동자산은 대표님의 신탁 계좌로 이전됩니다. 모든 부동산은 지주회사에 의해 보호됩니다. 불성실한 배우자는 모든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모든 자금에 대한 접근이 중단됩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방은 더욱 넓어지고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일어섰을 때 김 변호사님이 잠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표님. 그는 짙은 파란색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남편분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51% 주식 소유권 문서입니다. 직접 확인하시거나 저희 법무팀에 맡기셔도 됩니다. 저는 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투자 자문 회사의 로고가 있었습니다. 제 오래된 반지에 새겨진 작은 문양과 같은 로고였습니다. 제가 가족금융 자격 최종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주셨던 반지였습니다. 지우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값싼 액세서리라고 생각했던 반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서명 잉크를 다시 보자. 가슴이 그리움과 상처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철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늘은 무너질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어설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보니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가족 단톡방 메시지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유진아, 엄마 카드가 갑자기 계산대에서 거절당했어. 어떻게 된 거니? 시동생, 형수님, 제 카드 한도도 막혔어요. 인터넷도 안 돼요, 형수님. 도와주세요. 형수님이 보통 충전해 주시잖아요. 시어머니, 너 혹시 화났니? 가족 편의시설까지 건드리지 마. 그건 아내로서 내 의무야. 저는 답장할 생각 없이 모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차에 타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훈의 전화였습니다. 울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 멈췄고 다시 울렸습니다. 몇 번이나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왜 내 추가 카드 접근이 막혔어? 이상한 짓 하지 마. 나중에 사무실 행사 때문에 필요하단 말이야. 저는 그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힌 것은 그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를 성공한 남자처럼 보이게 했던 모든 접근 권한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번호로부터였습니다. 강 회장님 외삼촌이었습니다. 우리가 즉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 내 남편의 최근 행동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들었다. 제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 회장님, 국내 최대 투자그룹 중 하나의 소유주, 지훈이 항상 친한 척하며 자랑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와 가까운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짧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내일요, 외삼촌. 내일부터 시작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흐린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리는 것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세상에 드러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의 모든 발걸음이 사실은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벼랑으로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깨닫지 못하는 폭풍을 대비하는 집 같았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식탁에 앉아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기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지훈을 비췄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끓이며 그를 지나쳐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스민 향이 방 안을 채우며
공중에 떠있는 긴장감과 부딪혔습니다. 유진 씨, 그가 쳐다보지도 않고 불렀습니다. 목소리 톤은 어젯밤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훈 씨. 그는 꽤 큰 소리로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왜 내 추가 카드가 다 막힌 거야? 다음 주 사무실 행사 때문에 건물 예약금 내려는데 한도가 거절됐잖아.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 은행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지훈은 혀를 찼습니다. 은행이 모든 카드에서 동시에 오류를 일으킬 리가 없잖아. 이상하네. 그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마트에서 카드가 거절당했다고 화를 내시더라. 당신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문제 만들지 마, 유진아. 문제 만들지 않았어요, 지훈 씨. 제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으로의 접근을 차단했을 뿐입니다. 지훈은 일어나 재킷을 집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오늘 오후에 지연이가 집 구경하러 올 거야. 방 좀 치워줘. 그의 입에서 나온 방이라는 단어는 항상 공기를 갑자기 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청소하는 방, 제 돈으로 꾸민 방, 그리고 이제 그가 다른 여자를 위해 준비하는 방.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세게 닫히는 문소리만 남았습니다. 그가 마당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부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긴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 통제하에 돌아온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몇 번의 터치로 지훈의 추가 카드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공동계좌에 대한 모든 접근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동결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던 돈도 중단되었습니다. 그 모든 숫자들은 제 신탁 계좌로 다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존재조차 모르는 그 계좌로 말입니다. 집의 정적 속에서 저는 어깨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증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짊어졌던 그 부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는 알림으로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 유진아, 너 정말 이거 끄는 거니? 너 대체 왜 그래? 엄마 아까 계산대에서 창피했단 말이야. 시동생, 형수님, 제발 다시 켜주세요. 저 등록금 내야 한단 말이에요. 형수님, 시어머니, 유진이 너는 아내잖아. 남편, 가족 돕는 게 당연하지. 아니면 지훈이가 재혼하려니까 인색해진 거니? 그 메시지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재혼에 대한 마지막 말은 매달 제 송금으로 생활하는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제 침묵은 약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침묵은 제 계획이 더욱 날카롭게 자라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관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3개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아, 나와봐. 저는 차분한 얼굴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네가 왜 엄마 신용카드를 막아? 네가 뭔데? 그건 내 아들의 아내로서 네 의무야. 저는 그녀의 말이 가라앉도록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계단 위에서 시동생이 당황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저 등록금 내야 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친절하려 애쓰지 않는 옅은 미소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단지 누구도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것을 막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저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민지연이 불러오는 배를 감싸 안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너무 진한 화장을 한 그녀는 마치 이 가족이 이미 자신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양시어머니 바로 뒤에 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집 구경하러 온 건데. 그녀는 머릿속까지 파고드는 달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마음이 누그러져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지연아, 걱정하지 마. 이 첫 번째 부인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첫 번째 부인. 저를 상처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였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며 승리감에 쌓인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그냥 방 좀 보려고요. 지훈 오빠가 여기가 우리 세 사람의 집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 목소리 톤에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얼굴, 태도,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무언가 변한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기는데 너무 바빠서 그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민지연은 갑자기 하녀처럼 친절해진 시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저에게서 생활비를 받을 때 보이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아래층에 남아 계단을 향해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제가 살려두기로 결심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나 없이 살고 싶다면 그들은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지지대 없는 세상을 느껴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간 직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의 사무실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이사진의 회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유진 대표님, 대표님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내일 오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그러다 위층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 옷장이 아직 언니 옷으로 가득 차 있네요. 오빠가 언니 이제 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그 뒤에 숨겨진 지나친 자신감이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향해 고개를 들고 아래에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갈 거예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그 시선의 지연은 잠시 미소를 잃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고 그 정적 속에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건드려서는 안 될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그들의 삶의 수도꼭지가 하나씩 잠길 것입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동안 그 출처를 전혀 모르고 즐겼던 지지대 없이 자신의 땅 위에 서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무실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커다란 유리벽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바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의 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만족시키기 위해 회사 자금을 가지고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두르지도 긴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어디로 불어올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곁눈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중하게, 어떤 이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제 얼굴은 지훈의 사무실 행사에서 자주 보였지만 항상 재무관리자의 아내로서였습니다. 그들이 받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회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제가 몰래 지불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일어나 가볍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유진 대표님. 이사님들께서 맨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정중한 어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평범한 친절함도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권위자를 대하는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맨 위층은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가볍게 노크하자 주 회의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몇 이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고 긴 테이블 끝에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머리, 날카로운 얼굴, 그리고 그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의 남기지 않는 작은 미소를 띤 남자였습니다. 강 회장님, 유진아, 그가 깊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앉아라.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테이블 끝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살피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건물의 정문 열쇠를 쥔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한유진 대표님, 저희 회사 주식의 51%를 보유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가방을 열어 어제 김 변호사님이 주신 짙은 파란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모든 원본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서류철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고 어떤 이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님이 테이블에 손을 기댔습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절차에 맞지 않는 회사 운영 자금 사용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 화면이 켜졌습니다. 갑자기 숫자들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송금 내역, 자금 흐름, 모두 회사의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재무관리자, 즉 대표님의 남편에 의해 점진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갑자기 드러난 악취처럼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박지훈, 저는 그들이 오랫동안 제가 쥐고 있던 퍼즐 조각을 맞추도록 내버려 둔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이사는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다른 여성 명의의 아파트 대금 지불, 작지만 정기적인 보석 구매, 다른 주소로의 고급 음식 배달, 보고되지 않은 소소한 병원비, 그리고 민지연이라는 이름의 계좌로의 개인적인 기부. 그 모든 단어들이 나무 토막으로 치는 것처럼 회의실 벽을 강타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느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부는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확고하게. 네, 외삼촌. 오늘 일어날 일 중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긴장감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더 이상 자금 횡령 문제가 아니라 제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명백히 불안한 듯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부르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유진 대표님, 제가 대답하기 전에 문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남성 구두 소리. 빠르고 거친.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방금 막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으며 그의 시선은 즉시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유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은행에서 내 모든 접근을 막았어? 그리고 왜 내가 이사들한테 불려온 거야?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고개를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똑바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자세가 지훈을 더욱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이상한 소리 했지. 질투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날 무너뜨리려는 거지. 저는 차분하고 날카롭고 거의 보이지 않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일어섰습니다. 박지훈 부장, 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보고서를 보시죠.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래가 다수 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첫 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무엇이든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유진 대표님은 당신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51% 과반수 주주이십니다.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미소도 동정심도 없이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군가 테이블의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의 화면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된 주식 소유 증명서가 표시되었습니다. 한유진 51% 보유.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섰고 손으로 가장 가까운 의자를 잡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뒤집히고 있는데 잡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뭔가 잘못됐어. 이건 유진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강 회장님이 일어나 테이블에 양손을 기댔습니다. 유진이 아버지가 이 회사의 옛 주인이었다. 이 회사의 대부분 자산은 아르칸 가문의 자금으로 세워졌지. 넌 우연히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계약직 직원으로 여기서 일했을 뿐이다.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입은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진 후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이 집, 저 차, 이 모든 혜택이 우리 유산이라고 했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라는 건 없었어요.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고 제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했죠.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얹혀 살고 있었는지 볼 차례예요. 지우는 방금 모든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빼앗겨서가 아니라 그 세상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감사와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박지훈 부장님은 직무에서 해제됩니다. 지훈의 고개가 빠르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요? 강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젊은이. 그 방은 지훈 주위에서 서서히 닫히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만함이라는 건물이 속이 빈 토대 위에서 무너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지훈이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저는 천천히 팔을 빼고 증오심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일부가 아니게 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었습니다. 지훈 씨,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정된 걸음으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뒤에서 남편의 세계는 구제할 수 없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제가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흘러갔습니다. 오후 하늘은 평소보다 빨리 어두워졌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긴장감 혹은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해질녘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등이 켜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세게 내려놓는 유리잔 소리, 서두르는 발소리, 그리고 희미한 여자의 웃음소리. 안으로 들어서자 민지연이 거실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티켓인 양 그녀는 부드러운 색상의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은 때때로 과장되게 달콤한 몸짓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편애를 숨기지 않는
희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방구석을 사진 찍느라 바빴습니다. 아마 친구들에게 보내려는 것이겠지요. 캡션은 아마도 나중에 우리 새 형수님, 오빠의 두 번째 부인이 될 사람의 집이라고 달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보자 멈췄습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손님인 것처럼 우리 지금 내일 지훈이 사무실 행사 얘기하고 있었어. 투자자들 앞에서 큰 발표를 하게 됐거든. 지연이도 임원들에게 소개할 겸 저는 민지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부끄러운 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근데 오빠가 점잖게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 사무실이 뭐더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 그 말은 나중에 스스로를 때릴 것입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9시, 투자자, 이사진, 법무팀 준비 완료. 너는 참석만 하면 된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외삼촌. 거실로 돌아오자 지훈이 뒤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지연을 보자 환한 미소로 그것을 감췄습니다. 자기야, 내일 입을 옷은 골랐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지훈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저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모든 게 순조로우면 투자자들이 저를 전적으로 믿게 될 거예요. 그 후에는 제가 회사 파트너 후보로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시어머니는 즉시 일어나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넌 정말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예전 것과는 다르지. 그들의 시선이 잠시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차분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지훈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아, 제발 복잡하게 만들지 마. 내일은 중요해. 갑자기 나타나지도 말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도 마. 저는 그가 시선이 너무 조용해서 의미 없이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훈 씨.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즉시 멈췄습니다. 지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동작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배를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 말은 높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부드러움이 보통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듭니다. 지훈은 억지로 평범함을 가장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럼 나 방에 좀 갈게. 내일 행사를 위해 준비할 게 많아. 민지연도 일어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드레스 고르러 갈래요, 오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위층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한 방, 그들이 호화롭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삶을 세우기 위해 사용할 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하나가 되어 계단 뒤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고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내일 이상한 짓 하지 마. 지훈이 지금 행복하단 말이야.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마. 저는 잠시 바닥을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인생도 망치지 않을 거예요. 단지 고쳐주는 것을 멈출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잠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위험을 느꼈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들리는 위층 방문 소리, 지훈의 발소리, 지연의 작은 웃음소리, 어리석음과 오만함 위에 세운 그들의 세계 소리만 제외하고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금이 간 결혼 생활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을 때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데이터 준비 완료. 내일 대표님은 참석해서 때가 되면 신호를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눈은 피곤하지 않았고 몸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내일 지우는 그가 감탄시키고 싶어하는 얼굴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일 그는 민지연을 미래의 사모님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내일 그는 더 이상 발판이 없는 오만함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 무대 한가운데에서 저는 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삶의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계단을 향해 바라보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잔인한 미소도 만족스러운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멈춘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없이 잠들었고 눈을 감았을 때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야, 지훈 씨. 당신이 자랑하던 삶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아침, 공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해 너무나 맑았습니다. 하늘은 깨끗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흠없는 깨끗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회의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 행동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차는 도시의 거리를 천천히 달렸고 머릿속에서는 며칠 동안 짜맞춘 계획의 조각들이 하나의 직선으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진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붐볐습니다. 많은 초대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투자자, 소액 주주, 주요 고객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기업 행사의 특징인 정중한 어조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얼굴을 재무관리자의 아내로 알아보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같은 이름을 다른 직위와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강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위층 왼쪽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님과 법무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유진아, 강 회장님이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행사는 15분 후에 시작된다. 지훈이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비서를 동반자로 데려왔더군. 무대 뒤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준비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면 이건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다. 저는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외삼촌. 그들은 이미 제 모든 존중을 망가뜨렸어요. 오늘은 그냥 장부를 마감하는 날일 뿐이에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러고 나서 법무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가 들어가면 우리는 내 신호를 기다릴 거다. 저는 검은색 서류철을 꽉 쥐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무겁지 않았지만 과거의 부담으로 가득 찬 서류철이었습니다. 강당으로 걸어가는 동안 마이크 테스트 소리, 조명이 켜지는 소리, 그리고 대형 LED 화면에서 회사 로고가 번갈아 나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웅장하고 계획적이며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무대 앞에서 새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머리는 자신감 있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부드러운 색상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민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러오는 배는 손님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정식 배우자라고 생각하면서 지훈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픔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오직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 그들이 자랑하던 높이에서 떨어질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참석자들에게 들어와 앉으라고 안내했을 때 저는 맨 앞줄이 아닌 그러나 충분히 잘 보이는 중간 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긴장한 듯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하고 예전부터 그의 가장 좋아하는 가면이었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와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지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몇몇은 그녀가 회사 사진에서 보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규모 확장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뒤 화면에는 그래프, 성장률, 투자 예측, 그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랑하던 숫자들,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숫자들의 대부분이 그가 지연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저지른 작은 사기들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슬라이드에 이르렀을 때 대표이사가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먼저 참석해야 할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지우는 멈췄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 행사는 아직, 대표이사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뒤쪽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주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대형 LED 화면에 하얀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르칸 홀딩스 과반수 주주님을 환영합니다.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이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과반수, 누가, 아르칸 회장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대표이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참석자 모든 분들께 이 회사의 실소유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당 연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제 하이힐이 나무 바닥에 부드럽지만 선명한 소리를 내며 닿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 걸음을 따라왔습니다. 방 안의 얼굴들이 하나씩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우는 마치 초대하지 않은 과거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지연은 의자에 얼어붙은 채 커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은 마치 제가 그 아이를 해칠 것처럼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빛의 원한 방 한가운데에 서서 검은색 서류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여러 구석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삭임이 작은 파도처럼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회사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유진 대표님. 지우는 창백해졌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고 입은 할 말을 찾지 못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차갑고 그의 모든 삶의 환상이 단 1초 만에 무너졌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채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지연은 의자를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끊겼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궁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나 외에는 아무의 소유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온 방안이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 입에서 나올 어떤 말이든 지훈과 지연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까지 심지어 공기조차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은 더 이상 사무실 강당처럼 느껴지지 않는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고요하고 무겁고 기다리는 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거대한 막을 걷어내고 그들이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무대 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고 뺨은 창백했으며 예전에는 항상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내려앉지 않은 재앙을 이해하려는 듯 공허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서류철을 들어 올리고 높지는 않지만 비명보다 더 세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로 사업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단지 집을 지키고 남편을 따르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들도 저를 그렇게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이곳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제 가족의 피가 이 회사를 흐르게 했다는 것을. 지우는 대표이사에게 다급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멈춰주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녀는 그냥, 하지만 대표이사는 손을 들어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조용히 하게, 박 부장,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우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 안의 소리조차 그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프로젝터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첫 번째로 나타난 이름은 박지훈. 두 번째 이름은 민지연. 민지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이 가쁘게 끊겼습니다. 오늘에서야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무대가 사실은 완벽한 파멸의 무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부서 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다음 거래 기록을 화면에서 보시죠. 숫자들은 단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민지연의 개인 계좌로의 월별 송금, 고급 아파트 대금 지불, 값비싼 레스토랑에서의 2인 저녁 식사 비용, 전문 클리닉에서의 임신 관리 비용, 금반지 구매, 출장용 항공권 구매, 방구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소적인 웃음, 불신의 웃음. 너무나 오만한 어리석음을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지우는 떨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이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모든 것이 회사 운영 자금, 고객 자금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속삭임이 작은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자기야, 제발 멈춰줘.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저는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 씨,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당신이 스스로 한 일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법무팀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비밀 통신 증거. 달콤한 대화도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딸깍. 스피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명하고 차갑고 차분하게. 지연아, 유진이가 까다롭게 굴면 억지로 내쫓을 거야. 그 유산의 절반은 내 거야. 집도 마찬가지고. 온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즉시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그동안 안전하다고 느꼈던 민지연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절대적으로 패배한 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정식 아내를 교묘하게 제거하려는 계획 기록. 녹음 내용. 만약 그녀가 계속 우리를 방해하면 우울증에 걸렸거나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어
내가 그녀가 불안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조작할 수 있어. 뒤쪽에서 누군가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지훈이 책상을 쳤습니다. 멈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강 회장님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방 안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아, 그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아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기회를 준 회사를 배신했다. 지훈은 그를 쳐다보았고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계속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주주들은 너를 재무관리자 직위에서 해임하는데 동의한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소리는 한밤중에 큰 망치처럼 세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자금 남용 증거와 함께 회사는 이를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고소장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은 입술이 거의 색을 잃을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대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2명의 보안 요원이 이미 방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 두려움, 그리고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지연의 얼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직원들, 실망한 투자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든 그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축이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나는 당신 인생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훈 씨.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구덩이를 판 거예요. 나는 단지 불을 켰을 뿐이에요. 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얼굴을 가린 채 떨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속삭였고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을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 가요, 지훈 씨. 오늘 당신이 내쫓은 건 내가 아니에요. 오늘 드디어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제 등을 비췄고 제 뒤에서 지훈의 세계는 그가 멈출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공기는 무언가를 머금은 듯 했습니다. 조용하고 무겁고 말하지 않은 신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사고, 제가 전액 지불하고, 제가 풍요롭게 만들었던 집. 그리고 어제 남편의 오만함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여자를 위한 무대가 될 뻔했던 집. 문을 열었을 때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소리도, 지연의 목소리도, 지훈의 자신감 넘치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작은 혼란뿐이었습니다. 열린 상자들, 흩어진 옷들,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긴장된 속삭임들. 지훈은 귀에 전화를 댄 채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제발 이걸 경찰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부장님. 우리 좋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부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크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시동생은 얼굴을 가린 채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연은 계단 근처에 서서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는데 울어서인지 아니면 하나씩 닥쳐오는 현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긴장된 침묵이 즉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아, 너 이럴 수는 없어. 그들이 날 해고했어. 내가 다 뒤집었었어. 전부 너 때문이야.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반박하지도 공허한 비난에 응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일어섰습니다. 너 정말 못됐다, 유진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모든 게 내 아들 집이야. 이 모든 게 그의 재산이야. 내가 다 가져갔잖아. 저는 그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은 어머님 아들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 거짓말. 이게 어떻게 오빠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빠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작은 가방을 열고 몇 가지 법적 서류가 든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것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열어 읽었고 얼굴이 즉시 무너졌습니다. 아르칸 프라임 홀딩스 명의의 집 소유권 증서, 제 회사 명의였지 그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리스 차량, 제 소유 회사에서 전액 지불. 다음 페이지, 공동계좌. 모든 큰 입금액은 제 신탁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의 입금액은 작은 액수에 불과했습니다. 지훈은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잡았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에 울음을 멈췄다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고 분명하고 서두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의의 자산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것은 제 돈 위에 서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돈 말이에요. 지우는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동안 조용히 있었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실수는 사랑만으로도 당신이 분수를 잊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의 법적 통지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그에게 밀며 말했습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서예요. 24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지우는 커진 눈으로 그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너 미쳤어. 이건 내 집이야. 당신은 이 집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 집은 지주회사 소유이고 저는 그 회사의 이사이자 최대 주주예요.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다. 내 아들은 어디서 살라고?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응? 우리 죽으라는 거야? 너 정말 인정머리 없는 여자구나.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지탱해온 얼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얼굴. 자신의 생활비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저를 얕보던 얼굴.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푼도 따지지 않고 이 가족을 도왔어요. 하지만 이제 돕는 것을 멈출 거예요. 그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울며 저를 무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동생은 두려움을 참으며 작게 욕을 했습니다. 민지연은 배를 잡고 있을 뿐 몸이 휘청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마침내 소파에 기대앉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나 이미 직장도 잃었어. 지금 네가 날 쫓아내면 난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훈 씨.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단지 당신의 삶을, 당신이 고마움도 없이 짓밟았던 지지대 없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뿐이에요. 침묵은 길고 아주 길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민지연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가요. 오빠, 나 지금 임신 중인데 우리 어디서 살아요? 우리 돈은. 지훈은 좌절감을 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도, 계획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가 과시하던 모든 미래는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족은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얕보던 여자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후의 공기가 제 얼굴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검은색 차가 멈췄습니다. 강 회장님의 가족 운전기사가 내려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시죠. 한유진 대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남겨두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모퉁이를 돌기 전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박지훈 계좌, 형사수사 절차로 인해 동결됨. 저는 휴대전화를 닫고 앞길을 쳐다보며 아무런 후회 없이 오래된 삶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제 삶과 그들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님의 차를 타고 나온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 남겨두거나 계산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닫았고 끊었고 수년 동안 애정을 쏟았던 공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이 마침내 사라졌을 때 세상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벼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몸이 과거로 다시 끌려갈 두려움 없이 서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다른 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사회 회의, 투자 논의, 아르칸 가문의 포트폴리오 검토, 그리고 제가 직접 이끄는 새로운 프로그램. 저는 그 프로그램을 여성경제보호 네트워크라고 불렀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억압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침묵당하고 방해받고 통제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탈출구가 있었기에 운명이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를 생각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예전에 단호하지만 따뜻했던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너를 작게 만들게 두지 마라. 이제 제 사무실이 된 이사 사무실에서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반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끼고 다녔던 반지였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열쇠 같았습니다. 제 기억, 제 힘, 그리고 제 삶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지우는 더 이상 그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소식은 항상 들려왔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큰 스캔들을 그냥 사라지게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도시 외곽의 좁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든 계좌 접근이 동결되었을 때 급하게 구한 값싼 임시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자금 횡령 관련 경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는 법률사무소에 여러 번 불려갔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들은 시동생의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들이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전 집에서 이사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그들은 제 정기적인 송금 없는 세상을 정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연. 예전에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 집 계단을 올랐던 여자. 그녀는 예전에 자랑하던 시설 없는 작은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해고되면서 그녀는 많은 회사의 인사과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좋은 평판은 새로운 꿈의 한 층도 쌓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들 세 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임신이 오히려 모든 것을 폭로하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높은 창문에 부딪혀 건물들의 실루엣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협력 문서를 서명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부터 강 회장님과 함께 일해온 이선우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와 사업 네트워크 개발에 대해 자주 논의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발표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투자 동반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동의하시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서의 개요를 읽었습니다. 좋네요, 이 팀장님. 법적으로 탄탄해요. 동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달라 보이시네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평온해 보여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처럼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감탄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가 없는, 요구 없는 존중 같았습니다. 아직 뒤돌아보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공간을 주는 침묵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허락하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의 제 공간은 항상 감정적인 피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우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퇴근하지 마세요. 휴식이 필요하세요.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아버님은 분명 아주 현명한 분이셨을 겁니다. 그가 나가자 방 안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시 빛을 찾은 삶의 조각들처럼. 저처럼 말입니다. 제 컴퓨터 화면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제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예전에는 가치 없게 여겨졌던 사람, 지금은 큰 회사를 이끌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단지 지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그날 밤, 제가 건물을 나서고 저녁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그들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는 제가 되찾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제가 무너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던 여자의 지지를 잃었을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고 밤의 정적 속에서 예전에 저를 파괴했던 문장이 이제는 아름다운 책의 결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아이가 제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 임신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 것이 아닌 삶의 기둥이 되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이 정말로 다시 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